반- 반갑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랑규 씨는 저 동아리 후배여서 좀 민망하네요. 그 오늘 이야기를 할 거는 앞으로 2시간 동안 한국의 영화 산업과 그다음에 영화 산업을 둘러싼 영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수업을 소개를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화 산업은 영화 혼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 경로와 영화 산업과 정책이 아주 강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이나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각각이 뭐가 더 옳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매우 긴 시간 동안을 아주 거시적으로 일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 관점의 장점은 잘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반해서 되게 주마간 산격이고 매우 거칠고 성근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이고 세세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많이 생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있을 때 한국 영화 산업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화 정책, 특히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 정책이 한국 사회 변화와 더불어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게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의 산업 현황, 특히 자본과 미디어의 변화의 관점에 맞추어서 제가 이제 투여되는 자본의 성격, 그리고 그 성격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영화 산업이 변해왔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정책적 과제나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4번이 제일 깝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기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사실 정책적으로 굉장히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보다 훨씬 더 어떤 영화 정책을 펴는 게 복잡해졌고 맥락들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했던 그런 정책적인 집행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사실 지금이 최근이 가장 제가 경험했던 제가 영화판에 들어온 지가 한 20, 28년? 요 정도 된, 그 정도 됐는데, 30년이 좀 안 됐는데, 하여간 제가 영화판에 들어와서 지금이 가장 답답한 시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 그림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GDP가 1960년부터 2022년까지고요.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GDP 성장을 보여왔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GNP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요 PPT 공유 안 시점 되고 있습니다. PPT 공유 다시 해주세요. 지금 그래요? PPT, 잠깐만요. PPT 공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화면 공유를 끄시고, 지금 다른 화면이 네. 나오고 있어요. 화면 공유를 끄시고, 다시 음, 전체 화면으로 된 걸 다시 누르세요. 화면 공유 들어간 다음에 PPT 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고르잖아요. 그 중에 전체 화면으로 꽉 찬 거. 그림이 꽉 찬 화면을 다시 누르세요. 잠깐만요. 네.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음, 혹시 이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니에요. 뜨나요? 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아니고 PPT를 일단 켜시고 PPT 자체가 안 켜져 있어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PPT를 켜고 그래요? 전체 슬라이드 네. 쇼로 해서 전체 화면을 띄우고 그리고 나서 화면 공유로 들어가서 전체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어허. 화면이 아니었어요. 죄송한데 윤 기자님이 지금 공유를 혹시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 PPT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PPT 보내주세요. 아까 제가 아, 카톡으로 아까 보내드렸던 거요. 카톡방에 띄워놓으셨지? 아, 잠시만요. 네네. 왜 뭐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지금 네, 되긴 되는데, 화면 경우 네, 보이세요? 네네. 근데 이걸 제가 제가 넘겨드려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그 넘겨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면 그냥 왜 다음 제가 안 해주세요. 돼? 그럼 제가 넘겨드릴게요. 네. 그 다음 거 보면 이제 대한민국 GDP 다음에 보면 GNP가 나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GNP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영화 산업의 제가 나중에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사실 영화 산업의 성장에 GNP가 굉장히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사실 보면 우리가 지금 2만 불 넘어서 3만 불까지 넘어오고 나서 가장 영화 산업이 그 개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시기는 사실 1만 불에서 3만 불 그 사이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간이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요. 요 그림에서 보시면. 그리고 요 시기가 이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영화 산업에서 두 번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하나가 60년대고 하나가 2000년대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 후반까지인데 요 시기를 지금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어, 네, 이게 한국 영화 극장 관객과 매출액인데요. 이 노란 게 매출액이고 파란 게 관객인데 지금 제가 이걸 두 장으로 나눠서 해서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까지고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두 번의 볼록 솟은 두 개의 산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장 다시 보내주시면 앞장에서는 그 관객 수가 이 파란색 봉우리가 엄청나게 높았던 60년대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고무신 관객이라고 하는 이때는 입장료가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사실은 극장 매출이 노란색이 바닥이었죠. 그러나 관객 수로는 거의 모든 레저와 미디어 특히 이때가 이제 방송 등장 전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오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60년대가 한국 영화 산업에서는 가장 화려했던 시기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70년대 초반부터 완전히 급락을 하죠. 요거의 가장 큰 원인은 TV의 등장입니다. TV가 등장하면서 극장으로 몰려들었던 관객들이 전부 다 TV로 그러니까 돌아선 거죠. 그런데 다만 극장 매출액은 어쨌든 꾸준히 증가를 하는 모양새를 보인 건 이거는 그냥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극장 매출액이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약 30년간 70년,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 해서 25에서 30년간의 기간은 한국 영화 산업에서 엄청난 산업으로 봤을 때 암흑기이고 그거는 단순히 산업 규모만이 아니고 한국 영화 자체, 그러니까 텍스트 작품들로도 사실 거의 암흑기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권위적인 정부에서 억눌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했던 그 3S 정책 요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작품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물론 미학적으로는 그런 억압을 우회하는 작품들도 그 시기에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으나 어쨌든 암흑기였다. 그래서 60년대 한국 영화 리즈 시절, 7, 80년대 한국 영화의 암흑기, 약간 도식적이지만 이렇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그랬던 한국 영화 산업이 정확하게 1993년에 일종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 신호는 뭐였냐면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외화와 한국 영화를 놓고 봤을 때 한국 영화가 시장 점유율 15%, 즉 85%가 외국 영화였고 15%가 한국 영화였던 시장 점유율을 찍었던 게 1993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바닥을 기점으로 한국 영화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90년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90년대 후반 정도에서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코로나 직전까지가 한국 영화의 엄청나게 화려했던 20년에 다시 한번 시기를 가져오는데요. 이때가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매출액과 관객 수가 비례하면서 성장하죠. 그러니까 60년대와 좀 다르게. 그리고 이때는 제가 나중에 이제 보론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영화 산업에 흘러들어온 유동성도 엄청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두 번의 산업적 화려한 시기, 리즈 시절, 아름다운 시기, 뭐 전성기 이런 시기를 두 번을 보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아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요 그림을 보시면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시기였던 1999년부터 2020년까지를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이 그림만 딱 보시면 이게 뭐냐? 일단 가운데 그
주황색 선 요게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인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1993 년에 한국 영화 시장 점유율 15%를 그 바닥으로 해서 한국 영화 점유율이 인제 계속해서 상승해서 나중에 시장 점유율 자국 영화가 시장 점유율 자국 내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나라 인도, 미국, 프랑스, 한국 요 정도 국가가 자국 영화가 자국 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는 나라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인제 지금은 뭐 그렇게 못 가고 있지만 한창 시기에. 근데 인도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언어로 나뉘어 있고 발리우드라고 하는 독특한 그 외국 영화가 들어올 수 없는 자국만의 문화가 있는 인도 영화가 있고 그다음에 할리우드 영화는 당연히 전 세계 뭐 원탑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고 프랑스는 한국의 그 정책 모델이 2000 년대 이후에 정책이 모델로 했던 이제 프랑스 정책 모델인데 프랑스는 자국 문화에 대한 그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국 영화를 굉장히 강화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프랑스, 한국, 일본 인도, 미국 정도의 나라만이 자국 영화가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그래서 한국 영화가 지난 20 년간 가졌던 어떤 어 상업적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인제 고 아래쪽 그림인데 요 아래쪽 그림이 뭐냐면 한국 영화 전체의 시장 그러니까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 돈을 넣어서 그 자본 관점에서 봤을 때 자본이 얼만큼 돈을 벌었는가 이 문제인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영화 산업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들이 많죠. 근데 재밌는 거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2008년 한번 보세요. 2007 년, 2008년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3% 죠. 요 시기가 언젠지 아시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영화 산업이 굉장히 독특하게 개별적으로 자기만 별도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인 시장의 유동성과 자본 흐름과도 별로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인 게 마이너스가 극단적으로 내려갔던 시점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 그다음에 뭐 글로벌 경제 위기 시기 요런 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자본 성격을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의 영화 산업 자본이 굉장히 여러 번의 부침을 겪었는데 지금은 고도의 음 고도의 그 투자 자본들 그러니까 투 자본적 목적으로 들어온 자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난 20 년간의 리즈 시절을 이걸 99년 체계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1999 년에 영화 산업과 정책과 조직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99년 체계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정책기구가 영화진흥공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 바뀌면서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이때가 김대중 정부 초기인데 김대중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 산업에 엄청난 정책적 그다음에 그 재정적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거의 결과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영화 산업의 그런 성공 이런 것들을 불러온 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99년 체계다라고 말을 했던 거였는데 그것이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뚝 끊었는데 요건 나중에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단순히 코로나 때문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산업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한 산업에 따라서 산업적 지형의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가 가야 되는데 정책 변화가 2000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산업을 리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한 20 년이 지나면서 산업이 정책을 훨씬 앞질러 가고 지금 정책이 아주 뒤처져서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2019 년에서 2020 년에 그냥 시장 점유율 떨어지고 이렇게 수익률 떨어지고 한 거는 코로나 때문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냥 울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싸대기를 때려줬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한국의 영화 산업과 특히 정책 측면에서 세 개의 시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커다랗게 보면은 우리는 영화진흥법이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줄여서 영비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정확한 명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다 줄여서 영비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간은 영화법입니다. 1962 년도에 제정된 영화법이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영화법 이전 시기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게
없었던 시기, 그다음에 영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62년부터 1995년까지 영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시기, 그다음에 96년부터 영화진흥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고 그 영화진흥법이 나중에 비디오법과 합쳐져서 비디오법, 음반법이랑 합쳐져서 영비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비법에서 현재까지 시기 요렇게 해서 그 영화법 이전 시기, 영화법 시기, 영화진흥법 시기 요렇게 세 개의 시기로 정책을 구분을 합니다. 이거 다 너무 옛날 얘기여서 이제 답답할 것 같지만 큰 덩어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영화법 이전 시기는 62년이니까 사실은 어 일제 시대 최초의 영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 그게 1920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20년대부터 일제 시대에는 그냥 영화를 일종의 풍속으로 놓고 풍속을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이 이제 당시 일제의 그 관점이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본은 그 영화를 이용해서 약간 식민지 착취를 좀 강화하는 측면, 예를 들면 이제 일제 선동 영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찍도록 했었죠. 그래서 사실 뭐 아리랑 같은 영화 이야기를 하지만 아리랑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한테 프린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그 원본 상태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이야기이고요.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영화인들이 부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뭐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한국 전쟁기 요때부터 50 년대까지 쭉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 뭐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40 년대에 만든 영화들을 지금 보더라도 영화의 만듦새 같은 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거 보면 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창작에 있어서 역량들이 이렇게 그렇게 미진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1946년도 작품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을 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출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출자가 월북했는데 일본에서 영화 유학하고 돌아와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창작자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분명히 존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1960년대에 영화법이 갑자기 제정되고 그 영화법이 1995년까지 왔는데 사실 60년대가 어떤 시기인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0년대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정권, 이제 박정희로 대표되는 이분들이 이제 산업화를 주도하던 시기였고 당시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경공업과 그다음 단계가 중공업, 국가 주도 중공업으로 약간 국가의 산업화 시나리오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영화는 굉장히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분명히 영화가 TV가 존재하지 않았고 전 국민의 오락이었고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건 맞지만 당시 관점은 우리가 수출 주도형 산업 국가였잖아요. 근데 영화는 외화를 잡아먹는 귀신이었어요. 외국 영화를 들여오는 것도 외화를 잡아먹지만 국산 영화를 만드는 것도 생필름을 다 사 와야 되기 때문에 이 필름을 사 오는 데 드는 외화가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외환 관리와 관계돼 있고 이 외환이라는 게 굉장히 당시에 작고 소중한 우리 다 외국에서 일본하고 협상해 가면서 받아오고 이런 외환들인데 그걸 가지고 필름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참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요 당시에 인제 영화법을 만들긴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양가적인 거죠. 규제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리고 영화를 근데 국민들이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외화로만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국산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화가 규모의 경제가 들어간다고 하는 걸 정부도 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0 년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인제 신필름,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은 일종의 지금 봐도 세계적인 천재 수준으로 그 당시에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천재였는데 신상옥 감독은 또 김종필과 측근이 친분이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화라고 하는 걸 60 년대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규모를 키우고 그걸 성공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작품을 흥행을 하고 다시 그 자본이 영화에 돌아와서 제작비로 들어가고 하는 과정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한 게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영화법 안에서 어 영화사들을 통폐합을 시킨 거예요. 자, 소속 촬영 감독 없는 영화사들 다 문 닫고
저기 신필름에 가서 붙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신필름이 김종필의 측근이기도 했지만 신필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본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영화법의 몇 번의 그 개정들이 전부 다 일종의 그 국가 주도의 육성과 통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루어져서 영화사가를 등록하거나 이럴 때 자본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규제하고 뭐 카메라 몇 대 있을지 스튜디오 몇 평 이상 있는지 전속 감독이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대기업이 되라고 이제 그 푸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당근으로 뭘 줬냐면 외화 수입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영화사를 통폐합을 하라고 하면 이제 폭력이니까 대신에 왜냐면 당시에는 외국 영화가 1 년에 뭐 10 편도 안 되게 수입이 됐고 워낙 비싸니까 그 수입돼서 국내에 들어오면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 돈방석 그 자체를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외화 수입 쿼터라고 하는 것들이 외화 수입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작 실적에 따라서 외화의 독점적 수익권을 이제 정부에서 나눠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몰아주기가 돼서 신필름으로 아주 그냥 엄청난 몰아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신필름이 정부와 틀어지게 되면서 인제 뭐 이렇게 월북 뭐 납북과 월북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제 사실은 근데 이제 그전에 이미 신필름은 그 경영에서 실패를 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주도의 대기업화라고 하는 거는 몇 년 안 돼서 바로 깨집니다. 그래서 이 정부 주도의 그 대기업화가 깨지면서 TV 방송이 들어오면서 한국영화산업이 쭈구르르 하고 바닥으로 이제 굴러떨어지는 요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매우 강력한 검열입니다. 근데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검열이라고 안 하죠. 사실 검열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금은 등급 분류로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표현의 자유를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강력한 검열은 사전 검열과 사후 검열을 다 했습니다. 사전 검열은 시나리오 상태에서 제작 허가가 있었고 제작 허가를 받기 위해서 문공부에서 시나리오 검열을 미리 한 상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찍어도 된다 허락을 해야지 영화를 찍을 수가 있었고요. 찍은 상태에서 찍고 난 다음에 필름을 다시 문공부에서 가져가서 시나리오대로 찍었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안 되면 이제 다 잘라 그야말로 검열이죠. 삭제를 했고 그래서 사전 사후 검열이 다 있었던 이제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한국도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민주화를 이뤄냈잖아요. 정치 의식도 높아지고 사회 의식도 높아졌고 그런 사회적 압력이 계속해서 영화법 개정의 욕구로 옵니다. 그래서 영화법이 6번에 걸친 개정을 하는데 앞에 2 차, 3 차, 4차 개정은 뭐 영화사 통폐합이라든가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한다면 5차 개정과 6차 개정이 5차 개정이 84년, 85 년이었고 6차 개정이 88 년이었는데 이 5차 개정과 6차 개정이 매우 산업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특히 5차 개정에서 과거에는 영화사에 돈이 뭐 3억 이상 있어야지 영화사 등록을 할 수 있고 뭐 이랬는데 5차 개정에서 그걸 다 폐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대학 교육 이상 받았던 그리고 일종의 학생 운동을 했던 세대들이 영화 산업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들불처럼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5차 개정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누구나 다 영화사를 등록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이런 거는 근데 이 권위주의 정권이 알아서 나 인제 고쳐 줄게."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시에 사회적 압력이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인제 그 검열 부분들을 좀 손을 점점 완화해 가는 거고 특히 96 년도에 사전 검열 위헌 판정을 정태춘 씨가 인제 음반법을 근거로 걸었고 그때 당시에 영화인들이 같이 걸었습니다. 푸른 영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단체에서 그 임의로 제작해서 만든 이제 등록하지 않은 영화사에서 만들어서 했던 다큐멘터리 사회운동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제 "사전 검열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게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인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사전 검열이 없어지면서 이게 등급 분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96 년도에 이제 영화진흥법이 되는데 96 년은 아시다시피 김영삼식입니다. 96 년도에 영화법이 영화진흥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영화법이었는데 요게 진흥자가 붙은 게 잘 아시는 94 년도에 주라기 공원 사태가 주라기 공원과 현대자동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94 년인데 사실 인제 김영삼 대통령이 똑똑하고 뭐 아는 게 많다고는 하지만 거기까지 다 알았겠어요? 이게 당시에 비서관 한 명이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그 기사를 발견해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보고서에다가 주라기 공원 한 편이 벌어들인 게 현대자동차가 그 이제 "1년 동안 수출한 거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인제 그 일종의 뭐 이렇게 핵심적인 문구 이런 것들 집어넣고 이게 김영삼 대통령의 눈이 번쩍 뜨인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문화 강국 이런 게 인제 되면서 그때 인제 영화에 관해서 이전과 좀 다른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하게 됐고 그 결과가 96 년도에 그로부터 한 1-2년 정도 인제 정부 태도가 바뀌고 이러면서 영화진흥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96 년도에 인제 국면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전에는 통제랑 규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좀 자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진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국가 권력의 영화에 대한 태도 영화 산업에 대한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영화법과 영화진흥법 사이의 분기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니까 됐다라고 하는 국면 관점으로 보시면 좀 어렵고요.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적 압력의 결과가 정책이 그거를 캐치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의 정치 의식이 확장된 거,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경제적 성장을 이룬 거. 이게 이제 서로 다 엮인 하나의 문제인데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인제 그때까지 약간 뭐랄까요. 그때 제 기억나는데 80 년대 후반에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누가 한국 영화를 보니? 그렇게 구질구질한 한국 영화를 누가 보니?"라고 할 정도로 한국 영화가 굉장히 그 추레한 대접을 받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렇게 국가 권력의 태도가 바뀌면서 한국 영화 산업에 커다란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단 제일 큰 사건은 제가 보기엔 영화진흥 금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9 년도에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공약으로 영화진흥 금고로 500 억을 그 설치를 해 주겠다. 그리고 영화진흥공사를 영화진흥위원회로 바꾸겠다. 공사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인삼공사 이 전력공사 이런 것처럼 그냥 정부의 인제 공사였는데 그래서 사장으로 항상 영진공의 공사 사장으로 항상 퇴역 군인들 아니면 퇴역 그 문화부 뭐라고 하죠? 그런 뭐 저기 뭐지 국장들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인제 영화진흥위원회로 바뀌면서 그 위원회 안에 위원들이 전부 다 영화계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약간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그전까지 예산도 없던 영화진흥공사에 영화진흥위원회로 바꾸면서 500 억을 딱 박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이었는데 이 양반이 진짜 대단하신 게 1,000 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화진흥 금고가 1,000 억으로 자리를 잡은 거고 영진공이 이제 엄청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아주 공격적인 지능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영화진흥위원회가 모델로 삼았던 게 프랑스의 CNC라고 하는 이제 그 뭐 센트럴 내셔널 뭐 시네마토그라피 뭐 이런 불어 이제 기구인데 프랑스의 영화진흥 기구였고 고거를 공격 삼아 인제 모델로 삼아서 아주 공격적으로 지원 사업들 이제 제작 지원도 해 주고 배급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그런 이제 사업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2007 년에 와서 인제 음 그때 인제 노무현 정권 시기였는데 아예 영화진흥 금고가 소진되니까 "영화 발전 기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진흥 재원으로 준 거고 영화 발전 기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극장 티켓에서 3% 떼 가지고 인제 했던 거였고요. 요게 원래 한시였는데 계속해서 연장해 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제 우리의 그 윤땡땡 님께서 뭐 "다 없애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냥 졸지에 내년부터 없어지게 됐죠. 지금 당장 인제 그럼 영화 발전 기금이 없으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제 진흥 사업은 뭘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은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 영화진흥법도 있었지만 영화 산업 사람들이 인제 들어올 수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영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이런 게 있어서 요게 또 영화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나 이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인제 자꾸 유도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없던 자본들이 영화 산업계에 들어오죠. 가장 큰 게 대기업 자본들, 그다음에 벤처 자본들 이런 자본들이 투자를 하러 영화 산업에 들어왔고 그래서 과거와 다른 영화 산업의 어떤 투자 구조, 제작 구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학생 운동을 경험했던 세대들 우리가 인제 기획 영화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영화들 기억하시는데 인제 결혼 이야기라든가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든가 아니면 뭐 꼴찌부터 1 등까지 우리 반을 찾는다. 막 이런 류의 영화들이 90 년대 인제 후반에 막 나타나기
90년대 이제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쉬리에서 95년에 히트를 뭐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요때까지 사실 그전까지의 기획력이 약간 주먹구구였다면 요런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특히 대학에서 사회과학적 방법론 같은 것들 학습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뭐 대규모 관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집어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던 게 아까 말한 영화법 5차 개정의 결과로 영화계에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인제 영화사를 등록하고 이런 시작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죠. 그래서 영화법 시기와 영화진흥법 시기가 하나의 분기점이기도 하고 이 영화진흥법 시기에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금고 그다음에 외부 자본들이 막 들어오게 된 거 그다음에 영화법 5차 개정의 결과로 인해서 들어온 그 어떤 신진 세력들의 영화계에서의 약진들 그걸 통해서 기획영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과거와 다르게 약간 뭐랄까 쪼끔 뭔가 산업적 토대를 만들었다. 이게 인제 그게 사실은 93 년도에 바닥을 치고 90 년대 중반부터 한국 영화가 다시 육 오십 오십 60 년대 누렸던 그런 아름다운 시기를 다시 끌어올리게 했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면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1962 년부터 85 년까지를 영화법 시기라고 한다면 요때는 정책은 아주 그러니까 일종의 발전주의 국가 모델에 따른 태도였고 법률은 영화법이었고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73 년도에 설립된 영화진흥공사라고 하는 것들이 인제 근데 영화진흥공사는 사실은 거의 일을 많이 못 했어요. 별로 이렇게 지능 사업 이런 거 못 했고 오히려 영화진흥공사는 뭘 했냐면 당시에 너무 자본이 미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후반 작업이나 카메라 렌탈이나 스튜디오 운영 이런 것들 영화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영화 산업이 커지면서 이제 민간에서 민간 스튜디오 생기고 민간 뭐 카메라 렌탈 업체도 생기고 민간 후반 작업도 생기면서 이제 영화진흥공사는 자기 업무들을 줄여나가게 됐죠. 그래서 요때가 기업화를 정부 주도로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리고 요 시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한미 영화 협상입니다. 여러분 그 혹시 부산영화제 위원장으로 유명하신 김동우 위원장 아시죠? 그 옛날에 뭐 성공시대 이런 데도 나오시고 부산영화제 한 20년 가까이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유명하셨던 김동우 위원장님. 이 김동우 위원장님이 한미영화협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당시에 문화부 과장으로 한미영화협상에서 인제 그 시장 개방 특히 이 한미영화협상이 뭐냐면요. 미국 직배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직접 영화를 배급하게 한 결과 이게 한미영화협상의 결과고 이 한미영화협상으로 첫 한국에 들어왔던 영화가 1988 년에 개봉했던 위험한 정사라고 하는 글렌 클로우즈가 나오는 굉장히 야사시한 굉장히 그런 영화였는데 그때 이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막 영화인들이 뭐 "영화 개방하면 한국 영화 다 죽는다." 막 이러면서 인제 막 난리를 쳤어 그러니까 이 시장 개방과 관련돼서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직배사의 국내 허용이었고 또 하나는 그 스크린 쿼터 문제였죠. 그런데 인제 실은 스크린 쿼터가 오래된 제도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작동을 안 했는데 이 한미 영화 협상의 결과로 직배사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오히려 스크린 쿼터 감시단이 생겨서 그전에는 극장들이 스크린 쿼터를 하나도 안 지켰는데 억지로 지키게 만들어서 스크린 쿼터가 효력을 발휘하는 이상한 효과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한미 영화 협상 2차 협상까지 가는 시기가 왔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영화 산업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나 혹은 이제 뭐 이런 벽산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이 IMF 직전까지 영화계에 들어왔다가 IMF 때 다 나갑니다. 특히 삼성은 인제 뭐 삼성 영상사업단 이런 걸 만들어 들어왔었고요. 요때 대기업들이 영화계에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비디오 때문입니다. 가전시장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IMF로 다 끝나고 약간 허무맹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98년 이후에 99 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영화진흥공사가 영화진흥위원회로 바뀌었고 그 당시에 영화진흥법이 존재하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영화진흥법을 영비법으로 바꾸는 과정까지도 이어졌고요. 이때 제일 중요했던 게 대기업이 흘러 물러나간 자리에 영화 전문 투자조합들이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투자조합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 드리긴 할 텐데 이게 한국 영화가 본격적으로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영화에 큰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김대중 정권이 가져왔던 게 영화 산업이 되게 아름다웠던 시기이긴 한데 사실은 정책적 태도를 본다면 사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그대로 구현되었고 그거에 한국 영화가 올라탔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극장의 축소, 그다음에 OTT의 성장 이런 것들 이후에 정책을 압도하는 자본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는 시기다. 한국 영화 산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그 전에 제가 그러니까 한국 그 검열의 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행정기관의 검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혹은 뭐 이런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사전에 강제성을 띠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검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은 오랫동안 검열을 했죠. 일제시대부터 검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상영관에 순서가 앉아가지고 상영본을 보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순서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상영을 끊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제 총독부에서 이랬던 이랬었고 사실은 그 시나리오 상태에서부터 검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검열, 그다음에 시나리오 이후에 촬영된 이후에 사후 검열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게 사라지고 난 후엔 사후 검열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96년도에 이제 그 사전 검열 그 위헌 심사 요거에 의해서 등급 분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걸로 바뀌었는데 요걸 보시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의 사전 검열이 폐지된 건 87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87년 대투쟁을 거치면서 사실 영화계도 여기에 얹혀서 이제 덕을 본 거죠. 그리고 96년도, 그로부터 한참 지난 96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에 이제 공연윤리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기구가 있었고,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사전심의를 하면, 여기서 사전심의는 제작 이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개봉 이전이라는 의미에서 사전심의고요.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97년도에 공윤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공연윤리위원회가 해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등급분류위원회, 영상물 등급분류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99년입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등급분류위원회가 생겼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이게 제한상영가 등급입니다. 그 이전에는 등급 보류였고, 그러니까 너무 센 내용은 제한상영가로 가고 있는 거. 그럼 어쨌든 제한상영가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지만 등급 분류가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전히 심의 뭐 이런 말로는 심의 이런 표현인데 심의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등급 분류. 그래서 연령별로 나누어서.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극장용 등급 분류가 따로 있고요. TV용 등급 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시스템도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부터 제가 한국 영화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온 큰 사건 5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한국 영화가 2번의 행복했던 시기가 있었다. 6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약 20년. 60년대 10년간 뭐 정확히 말하면 한 13, 14년 정도의 기간, 70년대 초반까지 요때의 아름다웠던 시기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재정적으로나 산업적으로는 자기 완결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 2000년대 시기는 산업적으로도 사실 대단한 규모를 가졌고 그게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K 콘텐츠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류 같은 것과도 연결되는 바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80년대부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의 맥락에서 90년대 이후에 혹은 2000년대 20년간의 한국 영화 산업의 전성기, 아름다웠던 시기를 가져왔는가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사실은 제가 더 할 수 있으면 더 길게 아니면 다음 시간을 넘기면 이런 그런 자본의 변화들 그리고 그 자본의 변화들이 가져온 지금의 상황 이게
사실 되게 좋았던 시기의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을 무조건 나쁘다. 또 이렇게만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측면 모든 맥락이 다 이제 긍정과 부정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차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5차 영화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과 6차 영화법 개정 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인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1984 년도에 5차 영화법 개정인데 84 년이면 전두환 정권이 그러니까 87 년도에 인제 뭐 이렇게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전두환 정권이 나름 유화 국면을 취할 때입니다. 그래서 84, 85년 정도에 이 5차 영화법 개정이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영화 제작사가 과거에 허가제였어요. 자본 규모가 상당히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3억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지 영화사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영화 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게 그냥 내가 원하면 5 천만 원만 있으면 자본 등록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국산 영화 제작을 하러 제작사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됐고 요때 그 사회운동 그러니까 학생운동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영화 그러니까 문화운동의 뜻을 품고 영화계로 넘어왔다가 그냥 운동으로서의 영화로 남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게 예를 들면 장상곤매라든가 아니면 변혁 운동을 하는 다큐멘터리 사회 운동 같은 데로 갔다고 한다면 일부는 상업 영화계로 흘러들어온 거죠. 그래서 상업 영화계로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영화 제작업 신고들을 하고 자기 나름의 이제 영화 제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요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립영화 제작 산업 제작업자들로 등록한 사람들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획 영화의 선구자들이 되는 역할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영화 검열이 폐지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 검열이 80 년대 됐다고 했잖아요. 요 결과인데 심의로 이제 대체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기존의 충무로 토착 세력들한테 약간 그 타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규 인력이 유입되면서 처음에는 그 기존의 토착 세력들과 연합해서 같이 일을 하던 신규 인력들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 토착 세력한테 이제 타격을 주는데 당시에 토착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냐면 뭐 나쁜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시에는 전국 시장이 단일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면 지금은 그냥 똑같은 영화를 동시에 전국에서 어느 시장에서나 볼 수 있고 그게 다 멀티플렉스이지만 당시에는 단관 개봉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지금도 있긴 한데 이제 과거처럼 그런 위상은 아니지만 단성사, 피카디리 이런 그 대형 극장 하나가 딱 종로에 있고 거기서 일단 개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영등포나 뭐 어디 다른 지역에서 또 다시 개봉을 합니다. 재개봉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면 다시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지역에서 재재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영화가 쭈루루룩 전국으로 가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전국 단위도 서울, 경기, 그다음에 강원, 그러니까 서울 하나, 그다음에 경기, 강원, 충남북, 전라남북, 그다음에 경상, 제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런 식으로 지역이 나뉘어 있어요. 각 지역마다의 배급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하나를 만들면 그 영화의 전국 스코어가 다 내 흥행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영화를 가지고 경기에 상영권을 파는 거예요. 내 영화를 가지고 전라남도와 제주 전남과 제주도를 합친 상영권을 파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나 전라도나 제주도의 상영업자가 예를 들어 500만 원에 그 영화의 그 상영권을 사 가서 전라도에서 7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그 200만 원은 그 중간 업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국이 단일 시장이 아니고 6 개로 권역화된 시장이었고 이 사람들이 미리 일종의 사전의 제작비를 좀 이렇게 대서 그걸로 영화를 만드는 게 당시 토착 자본의 관행이었죠. 근데 인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의 이유들로 인해서 대기업 자본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대기업 자본들이 훨씬 말이 잘 통하는 운동권 출신의 그 신규 기획 인력들과 힘을 합치면서 기존의 충무로 토착 자본들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6차 영화법 개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미 영화 협상의 결과 시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요 시장 개방은 할리우드에 우리가 말하는 직배사가 뭐냐면요. 미국 회사가 한국에 와서 직접 회사를 차리고 직접 배급을 한다는 거. 아까 같은 그런 전국에 6개 권역의 중간 배급자들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전국에 배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직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제 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히 기존의 한국 영화인들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반대를 했고 토착 자본들은 기존의 자기 나와바리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반대를 했고 그래서 토착 자본과 한국 영화인들의 민족주의적 관점, 토착 자본의 이익과 민족주의적 관점이 결합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직배반대 투쟁이 벌어졌던 거였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뱀 풀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극장에 뱀 풀고 했던 그게 인제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었는데 계획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 집배반대 수행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우연히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해 볼까?"라고 하면서 그거를 진짜 그 우발적으로 했던 거예요. 극장에다 뱀을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집배반대 수행 자체가 사면 초과가 되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었죠. 여튼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인제 사건이었는데 재밌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건이 긍정과 부정이 있듯이 이 직배가 들어와서 당장 우리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망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직배 때문에 전국이 단일 시장이 되면서 일종의 한국 영화 산업화의 토대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됐고 요 당시가 CGV 멀티플렉스가 처음 들어왔던 시기였어요. 근데 멀티플렉스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이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멀티플렉스가 초기에는 힘을 못 쓰다가 전국으로 망을 깔 수 있었던 게 직배영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진짜 전국 단일 시장과 멀티플렉스에 의한 전국 단일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어떤 긍정 효과가 생겼냐면 93 년도에 스크린 쿼터 감시단이라고 하는 민간 기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린 쿼터라고 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1 년에 며칠 이상 한국 영화를 상영을 해야 된다, 극장은. 근데 아무도 그 스크린 쿼터 제도를 지키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서 더 많이 외화를 상영하면 할수록 그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친구가 "아 누가 구질구질하게 한국 영화 보냐." 할 정도로 당시 한국 영화는 사실 작품성도 되게 미비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스크린 쿼터 감시단이 인제 위기의식이죠. 그야말로 위기의식이죠. 그래서 위기의식 때문에 스크린 쿼터를 좀 제대로 지켜서 '한국 영화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면서 스크린 쿼터 감시단이 생겼고요. 이 감시단들도 전부 다 사회운동을 했던 학생운동하고 사회운동했던 사람들이 인제 나서서 스크린 쿼터 감시단을 만들었고 정말 지독하게 스크린 쿼터를 지키는지를 감시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모든 극장 당시에는 극장이 다 신문에다 광고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문 광고를 다 긁어다가 땡땡 영화를 땡땡 극장에서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상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걸 체크를 하면서 그 영화관에 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영화 상영하고 있는지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수작업인데 어쨌든 아주 거의 희생적으로 인제 감시를 했고 그래서 스크린 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 스크린 쿼터가 제대로 작동한 거는 90 년대 중반부터 90 년대 후반 정도 요때까지 그 스크린 쿼터 철폐 운동 벌어지고 할 때까지였고 그전에는 거의 유명무실했던 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법 개정이라고 하는 한미 영화 협상의 결과가 그렇게 한국 영화 산업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와 이제 수년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 영화 산업 자본 성격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착 자본이 분명 있었어요. 이 토착 자본은 60 년대, 50 년대부터 시작해서 뭐 40-50 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냥 계속해서 산업적 변화를 이루지 않고 쭉 90 년대 중반까지 왔던 형태였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땡땡 상사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경기 강원의 배급권을 가지고 있어." 뭐 네모네모 상사, 네모네모 배급사 이래 갖고 "나는 전남과 제주도의 배급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세모세모는 대구와 경북의 배급권을 가지고 있어. 각 지역마다 그런 배급사들이 한 2개 내지 3개 정도씩 있었어요. 고들 정도 안에서의 인제 뭐라고 하죠? 그런 경쟁은 있었을지언정 근데 그들이 인제 주로 외화를 걸어서 그 외화를 배급해서 지역 안에서 인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때 흥행 기록 같은 걸 보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요때는 전산화도 안 돼 있었고 그 유명한 표찍기 같은 것들 표찍기가 뭔지 아세요? 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인제 떼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극장에서. 그래야지 관객 수를 줄여야지 세금 신고를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객 운동 차원에서 표를 못 빼돌리더라 왜냐하면 빼돌려서 다시 그 표를 파니까 표를 찢어 갖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표찍기 운동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또 극장과 배급사가 서로 못 믿어서 검표인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검표인이 이렇게 세는 그런 걸 들고 앞에서 입장하는 사람을 한 명씩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 영화 무슨 극장 몇 회 상영 몇 명 입장 정말 놀라울 만큼의 수기록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인제 그런 일시적으로 아름답게 추억하면 시네마 천국의 시기이고 괴롭게 하자면 그
뭐랄까 노동력을 갈아 넣은 그래서 그때 그런 통계 데이터들을 보면은 사실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때 이제 통계 데이터를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99 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사했는데 2000년 중반까지 한국영화연감이라고 하는 데이터 책을 이제 매년 만드는데 이 데이터를 극장협회에서 주지 않으면 책을 못 만들어요. 극장협회에서 이 통계 자료를 주지 않는데 이 통계 자료가 극장협회에서 다 마사지를 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그나마도 안 줘요 또. 그래서 맨날 극장협회 가서 빌고 자료 달라고 막 이랬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기였던 거죠. 이제 그랬던 토착자본 약간 뭐랄까요? 주먹구구의 극치로 보였던 그러나 어떤 또 그 나름의 정 같은 것도 있었던 그런 이제 토착 자본이 흥행 자본과 외화 수익을 기반으로 한 토착 자본에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어떤 자본 성격의 첫 번째 대규모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대기업 자본은 삼성을 필두로 해서 삼성, 벽산, 현대 뭐 몇몇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 중은 특히 삼성과 LG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은 가전 때문에 들어왔고요. 비디오 판권을 목적으로 해서 비디오를 더 많이 팔고 그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비디오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니까 한국 영화의 비디오 판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인제 다른 기업 벽산이나 뭐 금강기획이나 이런 데는 약간 영상 산업이 있어 보이니까 뭐 인제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 이제 들어왔다가 사실 몇 년 못 버텼어요. 한 3-4년 길어서 5-6년 요 정도 하다가 IMF랑 함께 전부 다 철수를 합니다. IMF 당시에는 인제 뭐 안 되는 사업부터 다 잘라 나갔으니까 영상산업부터 다 잘랐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영상사업단이 정리하고 삼성은 캐치완 그 당시에 인제 케이블 TV만 남겼고 뭐 그렇죠. 케이블 TV도 인제 매각하고 떠났죠. 그리고 나서 2000 년대 초반에 인제 재무적 투자 자본이 영화계에 들어오는데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제 대기업은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중에 90 년대 중반에 한 번 더 들어오죠. 그게 CJ나 아니면 롯데로 말하는 2차 대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이전과 다른 게 인제 1차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가전을 팔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수급하기 위해서 한다면 사실은 2차 2000 년대 이후에 들어온 그 CJ나 혹은 중앙계열사나 아니면 저쪽 뭐지? 롯데 같은 경우는 극장과 투자 배급사를 겸해서 들어온 일종의 수직 계열화로 들어온 자본들이어서 약간 근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의 목적을 두고 들어온 자본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 사이에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는 재무적 투자 자본들인데 이 재무적 투자는 뭐냐면 정말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온 그냥 투자만을 위해서 온 자본들입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말하는 투자 조합들인데 이런 거죠. "나 100억 있어." 그러면 주변에 투자자들 모읍니다. "너 20억, 너 40억, 뭐 너 30억." 뭐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을 쭉 모아 갖고 한 400억 짜리를 만들어서 이 400억 짜리로 여러 영화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하고 다시 회수하고 지분 투자하고 회수하고 한 5년 정도. 그러면 이 400억을 계속 여러 겹을 돌리면 수천억을 돌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떤 건 성공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떤 건 실패하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 투자 조합 자체가 5년 동안 존속을 목적으로 한 다음에 5년 후에 인제 해산을 하면서 처음 투자했던 금액 "너 40억 그럼 넌 그동안에 얻은 거에서 41억."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주는 건데 재수 없으면 "너 40억 근데 지난 5 년간 손해 봤으니까 넌 35억."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리스키하긴 한데 이런 투자 조합들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선 손실 충당을 정부에서 해 주는 정부의 출자가 많았기 때문에 들어온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가 이거는 영화 산업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인제 모태 펀드라고 해 갖고 투자조합 투자들을 하는 그런 자본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고 고거에 그게 뭐 패션도 있고 뭐 바이오도 있고 많거든요. 고거 문화 쪽 계정에도 있는 거고요. 그 문화 쪽 계정 중에도 영화 쪽으로 노는 거고 고거는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최근에는 OTT 자본인데 OTT 자본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자본입니다. 그래서 OTT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을 하겠지만 OTT 자본은 그냥 사마귀 떼? 메뚜기 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재무적 투자 자본까지도 전부 다 일종의 그 투자자와 제작자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콘텐츠를 사이에 둔 묘한 협업과 뭐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그래 잘 만들어. 미워도 네가 잘 만들면 너는 나한테 돈을 갖다 줄 놈이야." 이런 게 투자자의
관점이고 제작자들은 그래 네가 돈 준다고 거들먹거리지만 어쨌든 내가 네 돈 받아서 영화 한번 잘 찍어서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해 보자 뭐 이런 게 이전까지의 관점이라면 OTT 자본은 그게 아니고 정말 엄청난 돈을 딱 옆에다 쌓아놓고 와서 내 발밑에 발 꿇어. 그리고 와서 그냥 다 만들어서 나한테 바쳐. 그리고 요 콘텐츠에 따른 모든 파생되는 권한은 다 나한테 바쳐. 너는 그냥 제작비에다 플러스 약간의 알파만 먹고 떨어져. 약간 이런 고용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태도가 다릅니다. 고거를 좀 보실 이제 요 자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내 개최 국제 영화제들의 시작과 활성화입니다. 지난주에 만났을 때 랑교가 저한테 다음 달에 부산국제영화제 한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산영화제가 한국영화산업에 어마무시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부산영화제만이 아니고 부산영화제가 이제 시작이었던 거였고 근데 그것도 부산영화제 뭐 김동우 위원장님이 잘해서 부산영화제 시작했던 뭐 누구누구 뭐 이영관 선생님이나 뭐 김일석 선생님이 워낙 훌륭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국제영화제가 부산영화제가 96년이거든요. 그런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 95년도에 본격적으로 지자체장 선거가 있었고 첫 지자체장들이 95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93년도에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법이 통과됐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중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그러니까 국고보조보다 대부분의 국제영화제들이 지방자치 재원으로 영화제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영화제가 100억인데 간단히 말해서 60억 이상이 부산영화제 그러니까 부산시예요. 그리고 한 10억 내외가 국고, 영화진흥을 대달한 국고고요. 나머지가 뭐 자체 뭐 수입이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영화제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야? 물론 영화인들이고 영화죠. 그러나 돈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자체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한국에서 국내 개최의 국제 영화제들이 영화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또 이 국제 영화제들이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영화 산업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 영화 산업이 꽃 피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화제가 성공한 것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 영화제 와서 볼 만한 영화가 없으면 올 필요가 없는데 부산 영화제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가 거기 가면 우기승천하는 한국 영화를 다 볼 수 있고 떠오르는 신인들을 다 만날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아시아의 막 그 당시 아시아 영화도 굉장히 막 정말 드글드글드글드글 막 용광로처럼 끓어오를 때였기 때문에 아시아 영화들을 한 큐에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왔던 거였거든요. 외국 영화인들이. 그러면 그런 영화 산업 자체의 콘텐츠라고 하는 걸 제공하는 영화계, 그다음에 영화제라고 하는 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들의 어 모닥불이 되어준 씨가 되어준 게 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부산영화제가 아주 절묘한 시점이었던 게 96년도에 그 부산시의 초창기 단체장들의 욕망 이런 것들을 불을 확 땡긴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바로 그다음에 부천, 그다음 해에 전주 이렇게 이제 쭉 다 '아 나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간 거고 근데 물론 이제 뒤늦게 따라붙었다가 실패한 뭐 광주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서울처럼 너무 이게 또 행사가 많아 가지고 서울국제영화제가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했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고런 지방자치제의 시작과 국내 국제영화제들의 요 시작 요게 딱 맞아떨어지는 계기가 됐고 더욱 동시에 이 국제영화제들이 한국 영화 산업의 글로벌 어떤 글로벌리한 시각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고요. 한국 영화 수출하는 데 특히 엄청난 도움 됐고 한국 영화인들한테 뭔가 이 영화를 한국 시장만이 아닌 다른 시장도 보면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아 영화에 영어 제목이고 영어 자막 달아야겠네.'라는 생각부터 하게 한 게 부산국제영화제였던 거죠. 그전에는 '내 영화에 영어 제목이라는 게 있어야 돼?' 뭐 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다 제목도 거의 직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떠어떠한 하나의 그럼 어맨 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정말 다 직역이었어요. 그랬는데 인제 뭔가 영화 내용을 함축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어랑 어감이 다른 그런 타이틀 따로 있어야 되고 자막도 다 따로 있어야 되고 세일즈 에이전트도 따로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인제 영화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미디어 융합과 이 팬데믹인데요. 이제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은 한국 영화 산업이 울고 싶은데 "코로나가 싸대기를 때려서 지금 앙 울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울고는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화라 한국에서 영화진흥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도 영화라고 한다면 전부 다 극장 베이스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100년 동안 우리 머릿속에 이어져 왔습니다. 영상물의 이야기가 이야기가 있는 영상물인데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 그게 영화다. 그래서 사실 이전까지 영화 산업의 규모를 보면은 우리나라 영화 산업 매출을 보면은 극장이 80%였어요. 극장에서 80%고 나머지 뭐 TV, 뭐 IPTV, DVD, 수출, 그다음에 여타의 부가판권이 20%인 거죠. 요건 조금 우리나라가 독특한데 80%까지 가는 나라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자국 시장 자체가 50%밖에 안 되고요. 해외 시장이 50%예요. 뭐 그건 할리우드 영화니까. 그런데 프랑스도 극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근데 한국은 극장이 거의 80%, 극장 외의 시장을 못 키운 거죠. 간단히 말해서. TV도 못 키웠고 케이블 TV도 못 키웠고 더군다나 TV는 또 영화로서는 부가판권이지만 영화가 그러니까 TV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방송법과 연관되기 때문에 또 다른 영역이 되곤 했어요. 그런데 그걸 OTT가 싹 긁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IPTV는 방송법이고 영화는 영비법인데 OTT는 지금 관련 법이 없어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방송법이나 영화진흥법은 오히려 지능에 가깝지만 방송법은 지능보다는 규제에 가깝거든요. 근데 OTT는 규제도 없어요. 이러면서 거의 무소불위의 지금 으로 미디어 시장을 싹 장악을 했죠. 그런 상태가 됐는데 요거를 지금 제도가 예를 들면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적으로 영비법 자체가 극장이기 때문에 OTT랑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 상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김땡땡 여사가 뭐 넷플릭스 가가지고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굉장히 웃긴 얘기인 게 한국에서 그 투자 유치한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그 컨텐츠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그 참여자들이 다 조율을 해서 제작자랑 그다음에 스태프들 간에 그 근로계약 표준 계약서 같은 거를 서로 합의를 하도록 하는 중재 역할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만약에 스텝이 나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 당했다. 그러면은 영진이의 신문고에 들어가서 공정센터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영진이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상황 파악을 해서 너 잘못했네, 너 잘못했네 이런 것 조정도 해줘요. 중재도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스태프들이 지금 굉장히 이게 높아졌어요. 급여도 높아졌지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밤샘 노동 이런 것도 되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하고 심야 노동을 할 경우에 추가 뭐 인건비도 주고 이게 이제 또 양날의 검인 게 그게 또 제작비 상승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 지금 한국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제작비가 굉장히 높아져서 사람들이 뭐 배우가 많이 받는다고 욕하지만 사실 배우를 욕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스텝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제작비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해졌던 게 영화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가능했던 건데 넷플릭스는 가서 제작하는 단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를 들어서 뭐 불공정 계약 이런 걸 맺어도 호소할 데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이런 지금 문제들이 있어서 어 굉장히 문제고 거기다가 인제 아까 말씀드린 영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틀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봉준호 감독이 옥자라고 하는 영화를 2007 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먼저 풀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먼저 풀고 극장 개봉했는데 극장에서 거부를 했어요. "이건 영화가 아니야. 우리는 이거를 틀 수가 없어." 이래 갖고 극장에서 거부를 해서 결국은 극장 개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옥자는 우리나라의 그 KMD 한국 영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작품으로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극장에서 요즘에 뭐 트는지 아세요? 임영웅 콘서트 틀어요. 축구 중계도 틀어요. 그러니까 극장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극장 안에 얼터너티브 팀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영화 외에 다른 콘텐츠를 수급을 합니다. 뭐를 수급하냐면 주로 콘서트,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콘서트고요. 그리고 실황 중계, 그다음에 넷플릭스 시리즈 같은 것들을 극장에서 틀기 시작해요. 어떻게 트냐면은 시리즈 중에 한 시리즈가 너무 많으니까 두세 개 정도를 묶어 가지고 트는 행사들을 하는 거죠. 약간 이벤트로 하는 거죠. 그 대신에 거기에 인제 팬덤들을 붙여 가지고 배우나 작가 팬들이 인제 그런 걸 기획하게 하고 얘네가 그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상영료를 세게 임영웅 우리가 좀 요즘에 극장 입장료 뭐 12,000 원에서 15,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인제 주말에는 뭐 이렇게 또 쪼끔 더 세게 가고 하는데 임영웅 콘서트는 23,000 원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것도 안 했어요. 그 뭐지? 카드사 할인 이런 거 하나도 적용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영웅시대 분들 그냥 근데 영웅시대 분들은
콘서트도 가서 보지만 또 극장 가서 이 콘서트도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하고 심지어는 영혼도 보내요. 이 영혼 보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예매만 하고 극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팅만 해 줘 내 영혼만 보낸다. 그게 인제 팬덤 용어인데 영혼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 지금 오늘 개봉한 이제 그녀에게라고 하는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텅 빈대요. 관객 최고 목적이 3만 이래요. 3만 이면 BEP도 못 해요.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영화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상황들 지금 그래서 이제 일종의 넷플릭스가 공룡 혹은 뭐 사마귀 떼 이런 것처럼 시장을 지금 싹 쓸어가고 있고 극장은 이제 납작 엎드려서 과거에 뭐 과거에 인제 그 콧대 높 그 높 넷플릭스나 뭐 OTT 할 때 콧대 높았던 거 다 지금 물러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비대면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면대면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인제 사람들이 이렇게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극장이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지금 오프라인 소비도 다 죽어들고 뭐 쇼핑몰들 망해가는 거 보기 전에 사실 대부분의 쇼핑몰 망해가는 쇼핑몰과 CGV 혹은 망해가는 쇼핑몰과 메가박스는 같이 붙어 있잖아요. 뭐 가까운 데부터 가 보시면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상황이어서 지금 극장의 위기 자체가 영화 산업 전체의 위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 메가박스가 위태위태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메가박스가 아니라 중앙그룹 계열인데 메가박스가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요 전체가 그 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 지금까지 짜온 모든 구도의 영화 산업 자체는 엄청난 파급을 올 거예요. 만약에 메가박스가 구도가 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물린 작품들도 많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지금 올해 신작으로 촬영한 한국 극장용 영화가 한 편도 없어요. 2024 년도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개봉한 영화도 없지만 신작으로 드라마는 좀 찍고 있어요. 근데 극장용 영화는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한 편도 없다는 과장이고요. 독립영화들은 몇 편 있어요. 독립영화들은 몇 편 있지만 어 사이즈업을 한 상업영화 이게 지금 한 편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럼 내년 어쩌지? 지금 전부 다 지금 약간 극도의 긴장. 그런데 올해 10월에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 지금 넷플릭스 작품이잖아요. 인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영화 산업 자체는 극장을 배경으로 해서 극장을 근거로 해서 영화라고 하는 이 따옴표를 붙잡고 영화라고 하는 걸 붙잡고 있었던 상황은 이미 다 이렇게 와해되고 있었는데 그 따옴표만 붙잡고 있었던 거죠. 영화라는 게 재정의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영비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방송법과 빨리빨리 통합을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그거 하나도 못하고 나와바리 하나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법도 영화법 다 넘어가는 지금 파도가 넘어왔고 극장은 지금 싸대기를 맞았고 극장만 싸대기를 맞은 게 아니고 제작업자들도 전부 다 발빠른 제작자는 전부 다 지금 넷플릭스 밑에 가서 줄 서 있거든요. 한국 영화 제작자 중에 넷플릭스에 기획서 안 들고 간 제작사가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지금 다 넷플릭스 앞에 줄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넷플릭스랑 2번 3번 작업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극장용 영화를 만들 때는 아까 말했던 투자자들하고 어쨌든 뭐 5대 5, 6대 4 쪼끔 닭하면 7대 3 까지 나눴어요, 수익을. 근데 넷플릭스는 수익이라는 게 없어요. 제작비 플러스 약간의 수고료. 끝. 나머지는 다 넷플릭스 거. 근데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거에 뭐가 있냐면 2차 저작권까지 다 IP를 다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그냥 OEM인 거예요. 완전 OEM인 거예요. 한국의 제작사가. 그럼 한국의 창작자들이 과거처럼 예를 들면 제가 어제 그저께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 가서 굉장히 인제 원로 영화 제작자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막 이런저런 농담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만든 영화, 40년 전에 만든 영화도 지금도 저작권으로 작품이 들어온대요. 그때 뭐 OST 만든 거 이제 음악 영화제 그때 OST 했던 거 그다음에 그때 했던 영화들 지금도 재방하고 뭐 방송하고 뭐 이래서 아니면 어떤 영화는 그 제작사가 없어져서 투자사가 없어져서 자기가 판권 저기 해외 시리즈만 대행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외국에서 쪼금씩 돈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건데 인제 한국의 제작사들이 인제 그런 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나 사이렌 필럽스의 김지현 대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징어 게임 2를 제작할 수 있게 해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대로라면 이 양반들이 2를 제작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죠. 자기네가 다 오리지널 시나리오 가지고 있고 다 제작했으니까. 근데 넷플릭스랑 계약하면서 다 넘겼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2는 다른 데랑 할래?"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만큼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메뚜기 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인 거죠. 다음 페이지를 잠깐 넘겨 보시면 이게 인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요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다음에 혹시 보시면 이게 한국의 인제 그 투자 자본들의 변화를 쪼끔 더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시 앞쪽으로 인제 넘겨 주시면 요 5 개의 사건들 자체가 한 80 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영화 산업에서의 어떤 결정적이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고 여기에 또 따르는 세부적인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6차 영화법 개정 때 프린트 벌수 제한 폐지와 할리우드 직배 배급 구조 변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프린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거는 영화가 디지털되기 전 한국 영화가 지금은 디지털이니까 파일 상태로 영화를 상영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필름 있잖아요. 아날로그 필름. 고 필름을 하나의 상영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마른 릴 있잖아요. 고 릴 하나가 한 20분 정도에서 영화 한 편이 한 5개 정도의 릴로 이루어졌고 보통 한 40 킬로에서 50 킬로 정도가 한 편의 저기 상영용 필름이었는데 그 상영용 필름을 보통 프린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한 코닥이나 당시에 인제 아그파라고 하는 그 2 개의 필름 회사에서 수입을 해야지 그걸 다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외화하고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한 벌을 만드는 상영용 프린트 한 벌을 만드는데 보통 200 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니까 당시 우리나라가 열악하니까 법으로 영화 한 편당 상영용 프린트를 10편 이상 못 만든다.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6개 번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프린트를 보통 7개 정도를 만들어서 하나씩만 보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개봉해서 오래되면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게 이 상영용 프린트를 영사기에 걸어서 시네마처럼 하고 이제 빛을 쫙 켜서 영사기에서 이렇게 쏘잖아요. 그럼 이게 이 영사기에 걸린 프린트가 빙글빙글빙글 돌거든요. 어쨌든 물리적 손상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1 권이 끝나면 2 권하고 또 붙여 갖고 이렇게 또 연결하고 2 권이 끝나면 3 권하고 붙여 갖고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제 한 5 권까지 끝나면 영화가 한 100분 정도 끝나요. 근데 요렇게 돌려잖아요. 이걸 2번 돌리고 3번 돌리고 4번 돌릴 때마다 프린트에 손상이 가는 거예요. 손상이 가서 화면이 찍찍찍 비가 오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개봉관, 재개봉관, 재재개봉관 이 뭐 3 번관, 4 번관 이렇게 넘어가면 인제 볼 수 없는 상태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엔 주로 밀짚 모자 밀짚 모자 재료로 이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 영화 중에 프린트가 안 남아 있는 게 많아요. 물론 인제 그 프린트를 복사하기 위한 오리지널 네거티브가 있어요. 그 오리지널은 인제 뭐 거의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지만 이거는 학습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예요. 이게 아날로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화학 감재가 이렇게 살짝 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온도와 습도가 안 맞으면 이게 녹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관을 못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예를 들면 아리랑 같은 경우도 인제 그런 거예요. 아리랑 필름이 상용본이건 원판 우리가 원판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내각은 다 없는 이유가 그 당시 기술로는 이거를 보존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 같은 데서 어 뭐 그 정부 기록 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 디지털로 복원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상태로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도 한국 영상자료원이라는 곳에서 옛날 자료를 들어오면 전부 다 디지털로 복원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자체를 인제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프린터 벌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프린터 하나 만드는 게 비싸니까 아예 법으로 몇 벌 이상 못 만든다였는데 직배사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폐지를 합니다. 벌수 제한을 폐지를 해요. 그래서 처음엔 14 개까지 만들 수 있다가 그다음에 15개 만들 수 있다가 그다음에 인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0 개관 뭐 200 개관 동시 개봉이 가능해지는 게 프린트 벌수 제한 폐지가 가능해지면서부터 그게 가능해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 단일 시장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리우드 직배가 과연 우리한테 독이었나?' 이런 질문을 다시 정말 아이러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프린트 버스 제한 폐지됐고 직배됐고 전국 단위 시장됐고 멀티플렉스 가능해졌고. 그래서 어찌 보면 어 이런 산업화라고 하는 거에 직접적 도를 이게 깔아 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또 지금 쭉 와서 결과적으로 다시 또 뭐랄까요. 지독한 독과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 전국의 극장이 예를 들어서 2,000개인데 700개 혹은 800개 혹은 1,000개 넘는 관에서 하루에 한 날에 한 작품을 갑자기 상영한다. 이런 식의 독과점들이 막 벌어지게 된 것도 역시 또 이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물극필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으로 갔다가 다시 그게 막 요소가 극되면 그게 다시 부정이 되고 문제가 되고 다시 또 이렇게 쏟아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산업의 어떤 아주 구조적이고 어 결정적인 변화를 불러온 사건들이 인제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한국 영화 산업이 지금 이렇게 우리는 텍스트만 딱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뭐 감독의 영화 세계나 아니면 뭐 배우의 연기나 아니면 그 이야기 텍스트나 쪼끔 더 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훨씬 너머에 있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한국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적으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이것들을 주무르고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었는가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이제 넣어 드리려고 굉장히 크게 60 년대 지금까지 후루룩 훑어온 거죠. 아마 너무 어질어질할 만큼 후루룩 훑어 왔고 쪼끔 도식적이기도 해요. 60 년대 권위적인 정부, 권위주의 정부의 통제와 억압, 그다음에 TV 산업의 등장과 자체 산업화, 정부 주도 산업화의 실패, 자체의 역량을 갖추지 않은 정부 주도 산업화의 실패로 인한 70 년대, 80 년대까지의 암흑기, 그리고 사회적 성장과 사회적 압력을 반영한 제도의 정비, 이거의 결과를 통해서 요 새로운 인력과 자본이 영화 산업계에 들어오면서 영화 산업의 성장,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 20 년간의 화려했던 아주 대단했던 시기를 겪었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영화로 끝나지 않고 드라마나 혹은 음악이나 이쪽과도 다 연계하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한류 붐도 이어졌고 K 콘텐츠라고 하는 것도 갖고 그리고 지금은 영화가 솔직하게 말하면 과거에 어떤 문화 콘텐츠에서의 굉장히 본질적이고 코어한 혹은 굉장히 우월한 지위였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으나 지금은 그 시기를 확실히 넘어섰고 그냥 웹툰이나 소설이나 혹은 드라마나 이런 것과 똑같은 그냥 스토리텔링 IP 중에 one of them으로 약간 지위가 격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극장 중심으로 사고했던 기존의 영화 이 쿼테이션을 떼내고 그냥 스토리텔링 산업의 한 IP의 하나로서 영화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재구조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게 지금 이제 가장 당면한 문제이고 여기에 첩첩산중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정책기구, 법. 그다음에 이합 집산하면서 그 합종 연행하는 업계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넘어서는 뭐랄까 이렇게 토네이도 같은 OTT라고 하는 이 이런 거대 존재의 등장. 그리고 이거를 정부도 혹은 업계도 누구도 지금 함부로 상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제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왔고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창작자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거. 창작자들이 지금 굉장히 큰 이 한국의 영화 창작자들은 사실 그동안 상당히 개개인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단체나 전체로 묶어서는 굉장히 그 영화 산업 전체와 함께 좋은 시절이었던 게 예를 들면 길드들도 많았고 뭐 조합들 제작가 협회, 제작자 조합들 뭐 촬영 길드 뭐 조명 이런 식으로 단체들도 많았고 그 단체들이 자기 목소리도 정확하게 냈고 또 그거를 정책단에서 받아 가지고 갈등 지점들을 잘 이렇게 조정도 했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자본이 막 한쪽으로 다 쏠리면서 그 전체적으로 자본이 고갈되니까 지금 창작자들이 작업이 없어서 놀고 있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지금 굉장히 위기스러운 아니 위태위태한 뭐 이런 상황이다 현재는.'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자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쓱 훑어왔던 그 자본 얘기를 한번 특히 그 자본들의 성격에 따라서 들어왔던 어떤 그 제작 작품들의 특징들 요런 얘기들을 좀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고거에 따라서 한국에서 최근까지 드라마와 영화의 투자 모델들, 투자를 어떤 식으로 했고 수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고런 얘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현재 당면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어떤 과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들을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할 거고 번외편으로 영화제 얘기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영화제를 되게 관심 있어 하실 테니까 실제로 영화제들이 어떤 규모의 어떤 그 재정적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예를 들면 뭐 지자체에서 돈 끊겠다고 하면 아니 그럴 수가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나 이런 걸 비교해서 이게 우리가 화내야 될 사건인지 아니면 당연한 건지 뭐 이제 이런 상황들도 좀 판단을 해볼 여지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그런 얘기도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거칠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네,